네, 안녕하세요. 제 얘기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찬찬히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카메라를 좀 켜주시면 제가 좀 이야기하면서 얼굴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이구, 제가 잘 익숙한 얼굴들도 있고,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쭉 편안하게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가 최근에 번역했던 이제 데이비드 케네디의 아동기 철학 대화적 교육이라는 이 책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대강의 어떠한 지도를 그리면 좋을까라는 어, 생각으로 제가 좀 그 준비해 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책을 조금 이제 제가 저희 연구 쌤들은 다 받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 진입 장벽이 쉽지 않아요. 예. 김혜숙 쌤께서 저 보여주고 계신데, 예. 이게 진입 장벽이 결코 좀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읽다가 또 재미없다고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사전에 약간 좀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느낌으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이건 처음 번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기회가 되면 이 책은 좀 한 줄 한 줄 좀 강독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뭐 시간이 내기 힘들면 제가 이제 내년 2학기 때 진행할 대학원 수업에서라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보면 이게 아동기, 철학, 대화 이 세 가지 개념을 묶어내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아동기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아동기 철학이라는 개념을 여기서는 그 아동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해석해보는 작업이죠. 예. 근데 이 작업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지금 이제 같이 지향하는 지점이 아이들하고 철학함이잖아요. 아이들하고 철학을 해보겠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기획이다. 아이들하고의 철학함이라는 것이. 그게 무엇을 목표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는 그랬을 때 우리가 아이들하고 철학을 하기 위해서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존재론적 전제예요. 예.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우리가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할 때 나의 강의를 듣는 대상을 어떠한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교육학적인 활동은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미숙한 존재로 보면 그 미숙함을 메꿔줘야 되고요. 결핍된 존재로 보면 그 결핍을 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철학에서 바라보는 그럼 존재론적 전제는 뭐냐라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이걸 좀 발전시키면 소위 말하면 이제 학습자 존재론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습자를 어떠한 존재로 볼 것이냐라는 학습자 존재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럼 아동기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아동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어, 다들 이제 요까지는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특정한 시기나 연령대로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게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어린이다, 아동기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동기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이제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존재자로서의 어린이가 아니고 존재로서의 어린이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하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존재자를 존재자이게끔 하는 그 무엇이 존재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하기 위한 그 무엇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고정된 기준이나 지점, 위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나 하나의 가정, 하나의 에너지의 하나의 가정 속에서 케네디는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만 좀 이해가 되더라도 이 책을 읽는데 좀 큰 장벽은 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이제 책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거의 읽어보신 분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요걸 보시면서 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중간중간에라도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뭐 길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한 40분? 제 목표는 한 4, 50분 정도 할 건데, 그 이후에 자유롭게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다 받아볼 건데, 이걸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책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그, 그 2023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 있을 때 우연하게 이제 데이비드 케네디의 어떤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2023년 그 공교롭게 그때가 이제 데이비드 케네디 교수가 그 리타이어하는 시기였어요. 딱. 그러니까 리타이어하기 직전에 그 기념으로 이제 세 번의 세미나를 이제 몽클레어에서 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살았던 곳이 몽클레어와 크게 멀지 않아서 버스 타고 한 30분이면 가는 곳이라서 이제 그 매건 교수의 소개로 가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케네디의 주제가 아동기였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동기 철학에 집중했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몽클레어에서는 이제 어린이 철학의 어떤 실천자, 소위 말하는 이제 실천가로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몽클레어에서 들어가 있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기록물 보관소? 어린이 철학 기록물 보관소에 보면 어, 린맨이 실제로 진행했던 어린이 철학 수업보다 케네디가 진행했던 어린이 수업 기록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젊었을 때 이제 어린이 철학을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처음엔 어린이 철학이라는 걸 전혀 몰랐겠죠. 80년대 80년대 이제 소위 말하는 데이케어 센터 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소위 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거죠. 그러니까 5, 6세 아이들을 주간에 돌보는 그 데이케어 센터에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그때 이제 교사로 상주 교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이제 린맨이 이제 그쪽에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린맨하고 같이 연구했던 이제 펠로우 하던 그 분들이 거기서 이제 어린이 철학 수업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그걸 옆에 지켜보고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몽클레어의 석사 과정에 린맨을 지도 교수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린이 철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그때 유명했던 얘기가 이제 그때까지 참 이제 이분이 지금은 세계적인 아동기 철학자로서 이름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철학의 철자도 몰랐던 분이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그 대화하는 그 장면이 너무 본인에게 경이로운 장면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석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철학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럼 린맨이 그러면 어떻게 철학을 공부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코플스턴 그 시리즈 있잖아요. 철학사 시리즈. 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걸 갖고 와서 내가 이걸 다 공부해서 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철학사를 같이 공부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철학을 하는데, 이분이 주로 했던 이제 담당했던 아이들은 유치원생 이었거든요. 6, 7세, 8세, 9세 요 시기 아이들 하고 철학을 하는데, 어,
이 아이들하고 이 어린아이들하고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들을 어떤 존재로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셨대요. 근데 그때 우연하게 이제 만났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게러스 매튜스라는 이제 어린이 철학 하시는 분이죠. 이 아동기 철학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장르로서 발전시킨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아동기 철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시면 뒤에 이제 The Well of Being이라는 이 책이 가장 이제 유명한 책이죠. 예, 그리고 이 책 이외에도 노란 책도 있어요. 저도 갖고 있는데 서양 철학사 전반에서 어린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걸 탐구했던 책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아동기 철학에 대해서 이제 몰입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코안이라는 이제 학자와 함께 이제 독보적인 연구를 하게 되죠. 저 사진은 그래서 제가 그 2023년도에 그 맨담에서 그 봤던 장면이거든요. 그때가 또 특이해요. 맨담 시기가 또 이분 생일하고 겹쳐요. 그래가지고 이분 생일인데 옆에 서 있는 분이 저 나디아 케네디라고 저분도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수학 교육에서 어린이 철학 접목시켰던 분인데 이제 케네디 부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맨담까지 저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하를 하니까 이제 케네디가 I'm strong 하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오래 살 거다 이러면서 막 춤췄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춤을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서도 이제 얘기했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어린이 철학이라는 게 아이들하고 철학한다는 것이 어린이 철학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그때 저한테는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20년도에 이제 박사를 받으면서 그때 이제 듀이의 미학과 어린이 철학을 연결시킨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 그 당시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참신한 접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단순히 아이들의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경험으로서의 철학적 탐구라는 주제로 갔었는데 거기서 더 발전이 돼서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어른끼리의 대화도 어린이 철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린이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걸 누군가 연령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철학을 함에 있어서도 어린이 철학을 구현이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고 어른하고의 철학을 하면서도 그게 어린이 철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린이성이라는 것이 고유한 어떤 철학적 전제로서 작동되고 있는가 그 철학적 토론 내에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린이 철학에서 말하는 그 어린이성, 어린이 존재론이란 게 뭔가에 대한 탐구가 이제 여기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차는 이렇게 보시잖아요. 목차만 보면 참 무슨 말인지 알기 힘들어요. 그런데 참고로 여기 3장 있죠. 이 3장은 케네디가 실제로 아이들하고 했던 철학적 토론의 과정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장과 10장은 케네디가 썼던 철학 소설의 일부를 발췌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 책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1장과 2장이에요. 1장과 오늘 저의 논의도 이 1장과 2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1장과 2장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포스트 휴먼 이야기 잠시 드릴 거고, 그냥 마지막에 이제 자아의 정치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뭐 그러고 보니까 거의 다 다루긴 하네요. 네. 일단, 케네디가 이 책을 처음 쓸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지혜 교수님이 이거 약간 별로 이 추천사에 보시면 이지혜 교수님이 진짜 제가 그 생각만 했던 내용을 딱 글로 잘 표현하셨는데 IPC의 노자 같았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그걸 진짜 느꼈어요. 그러니까 IPC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언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미나 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이는 이 전지구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의 어린이성이야말로 인류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도 같이 풀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면 우리가 직면한 위기인데 보면 알겠지만 한국 사회가 어, 점점 이런 위기의 심화로 악화일로로 가는 듯한 느낌이 최근에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10년 전, 5, 6년 전, 7, 8년 전에 일베 논란으로 상당히 좀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거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다 확대돼서 이제는 뭐 어떻게 뭐 이게 돌이킬 수 있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제적인 극단적인 경제적인 어떤 격차, 빈부격차라고 하죠. 예. 이 빈부격차가 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감히 어떻게 격차를 줄일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사람들은 하여금 특히 최근에 주식 시장이 그걸 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 봐도 아이들도 그렇고 이게 뭐 정상적인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뭐 이념 갈등, 뭐 최근에 스벅 논란부터 시작 배제구 사태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지구적 디스토피아의 어떤 시작이지 않느냐. 이건 뭐 미국은 더 심하죠. 이란 전쟁부터 시작해서. 근데 케네디는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민주주의의 쇠퇴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적 위기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쉽게 말해서 이 듀이적 관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가치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함께 소통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공선을 지향해 나가는 어떤 정치 체제, 정치 시공간이거든요. 1920년도, 10년도 이미 듀이가 얘기했던 지점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서로가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의지도 없는 지점까지 이르렀지 않나. 그래서 케네디로 얘기해요. 결국 우리가 말한 이 진정한 민주주의란 것은 결국 유토피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케네디의 책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에볼루션하고 레볼루션하고 굉장히 중의적 개념으로 써요. 그러니까 어떤 케네디의 그 논의는 처음부터 유토피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인도 쓰고 있거든요. 처음에 내 논의는 전부 다 유토피아적이라고 얘기될 수 있다. 이상적이지 않냐 이 얘기가. 근데 케네디는 그걸 마르쿠즈의 얘기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토피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우리 사회 문화적인 장애물로 인해서 실현이 가로막힌 상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점으로서의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하나의 이상,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실현 가능한 이상으로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양성과 상호작용이라는 이 두 지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 이건 제도적 접근만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미개적 자아의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문제로 접근을 해요. 근데 이 케네디의 논의를 봤을 때 제가 처음 생각났던 딱 그 책이 저 책이거든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어떤 정치학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란 이거 우리 잘 아는 그 파커 파머 그 무제한 스승인가요?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그 책의 저자인데 이분이 뭐냐면 오늘날의 민주주의에서의 위기는 다른 것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위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되면 근대적 자아에서 시작한다고 그러거든요. 바모가. 근데 그 논이랑 케네디의 논의가 너무나 흡사해서 이 지점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은데 이 자아라는 것을 이제 케네디는 세상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만의 관점이 생기는, 우리만의 세계관, 가치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아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아에 기반하고 있는가. 이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앞서 말했던 그런 그 민주주의의 근본적 위기는 서구적 자아에서 비롯이 된다라고 봐요. 서구적 자아, 주류적 자아인 거죠. 이제 그걸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 이런 사람들 논의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처음에 이제 논문화 시켰을 때 처음 들어온 지적이 서구적 자아를 저런 식으로만 얘기할 수 있냐. 뭐 예를 들면 해겔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자아도 얘기했고 수많은 자아들이 서구주가 있었는 맞아요. 맞는데 오늘날 근대적 자아의 중심축은 저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처음 이제 접해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쉽게 보면 플라톤부터 한번 가보면 이 그림이죠. 딱 이성, 의지, 욕구를 구분된 삼분적 자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삼분화된 자아예요. 그리고 이 삼분화된 자아는 플라톤에 있어서 이걸 뛰어넘을 수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게 철저히 위계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성은 의지와 욕구와 욕망을 조율해야 되는 존재고요. 이성이 온전히 이 두 개를 조율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인간, 완성된 인간, 소위 말하는 성인, 우리가 말하는 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가라는 책을 보면 이게 이제 국가 체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자아 개념은 철저히 위계화된 자아 개념이죠. 이성과 의지와 욕구라는 이 세 개 개념으로. 요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는 누구나 보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 인간이 노동자라던가 어떤 군인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이성이 발달한 인간이 철저히 지도해 줘야 된다라는 이 개념인 거예요. 잘 생각하면 중세나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 개념을 데카르트에서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걸로 이어져. 이게 소위 말하면 사유하는 자, 근대적 자의 탄생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정신과 신체를 구분하는 거고 이 두 개는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아까처럼. 이 송가선이라는 개념을 쓴 지, 이거는 이제 데카르트가 어떻게 보면 그 비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거지만, 어쨌든 정신과 신체란 두 실체가 나오는 거고요.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도 이 정신과 신체는 위계화됩니다. 신체가 정신을 지배하면 안 돼요. 사유하는 자아잖아요. 이성적 자아고, 계몽된 자아잖아요. 이성이 신체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이 이제 근대적 주체를 해결해서 완성하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이 이 근대적 이분법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된다라는 게 이제 케네디의 논의인데 이 개념을 이제 보고 있으면 소위 말하면 이제 문명과 야만, 남성과 여성, 서구와 비서구, 백인과 흑인, 성인과 어린이 이 모든 이분법의 기초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분법을 위계화시키게 된 서구적 자의 개념이 탄생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나와 다른 타자를 배제시키고 서열화시키는 어떤 사고 구조, 자아 구조의 탄생이라고 봅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플라톤적인 이 자아 개념 이어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이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이게 좀 처음 들으시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개념이 왜 나오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각적 행복이라던가 어떤 마음의 행복이라는 게 아니라 이성적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한 이성적 능력을 온전히 발현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는 인간이 가진
고유한 이성적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까지 가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결국 작은 성인이라는 존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이 위계적 서열, 이제 아까 말했던 이 모든 구조가 이제 뭐 프로이드도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그것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위계적 자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그런 이념적 갈등 구조나 전쟁과 같은 그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변화, 자아의 변화를 예상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고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그 대안으로 이제 어린이성에 주목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 생명의 감수성이란 개념이 중요해요. 바이오필리아라는 개념이 이제 에리 프롬의 개념을 가지고 왔거든요. 케네디가. 그러니까 케네디가 참 이 책에서 굉장히 그 전방위적으로 개념을 갖다 써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 심리학, 뭐 생물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의학부터 시작해서 온갖 개념을 갖다 쓰기 때문에 제가 역주를 최대한 달긴 달았는데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에리 프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필리아라는 개념하고 네크로필리아라는 개념을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사랑과 죽음에 대한 사랑인데 이게 죽음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면 편하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생명을 살아가지 않고 죽음을 사랑한다. 죽어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물질. 살아있는 걸 싫어해요. 왜요? 생명이고 살아있는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거든요. 나에게 도구화 시킬 수 없고 수단화 시킬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돈은 내가 완벽하게 나의 욕구에 맞춰서 그 무엇이든 교환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돈은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린이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규격화될 수 있는, 표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어린이성에 주목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건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은 것은 안정적이지 않은 거고.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린이성을 미성숙함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근데 그 이분법을 깨트리려고 했던 게 케네디고 그 이분법을 깨트리기 위해서 가져온 논의가 이제 처음 시작이 바이오필리아라는 것과 네크로필리아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을 조금 잘 이해해 두시면 케네디의 논의가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무엇에 나는 이제 주목해 보겠다라는 게 이분의 시작이고 그 시작을 다룸에 있어서 이제 학교라는 공간을 다시금 논의합니다. 그래서 그 케네디는 우리가 이제 철학적 탐구 공동체라는 어떤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케네디는 이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하나의 수업 모형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학교라는 시공간이 하나의 철학적 탐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럼 이분이 바라보는 학교라는 게 어떤 건가? 이분은 학교라는 공간의 근원으로 갑니다. 스콜레라는 개념으로 가게 있죠. 스콜레라는 개념은 이제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된 이제 최초의 학교라는 공간인데 이 최초의 학교는 케네디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참 재밌어요. 성인과 어린이가 합법적으로 만나는 시공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성인과 어린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봐요. 그건 그냥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고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성인이라는 존재와 어린이라는 존재가 가장 합법적으로 만나는 시공간이 이제 학교인 거고 그 시공간의 매개는 대화인 거죠. 그래서 학교는 성인과 어린이가 대화하는 공간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제 성인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공간이라고 보는데 이제 고대 아테네에서의 스콜레는 성인과 어린이가
대화하는 공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인과 어린이 만남과 대화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 해서 이제 책에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콜레로서의 학교는 자유로운 탐구와 공부를 위한 테메노스, 하나의 신성한 공간이고요. 근본적인 탐구인 철학에 뒷받침된다. 그래서 이 스콜레로서의 학교는 케네디는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이 공간으로서의 학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에서 학교라는 공간은요, 그 노동의 공간하고 구분됩니다. 철저하게 구분돼요. 그러니까 노동의 공간은 우리가 생존과 생계를 위한 공간이고 어떤 특정한 목적에 국한된 공간이죠. 학교는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없어요. 이 학교,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학교라는 곳은 어떤 취업을 위한 공간이라던가 학업을 위한 공간, 성적을 위한 공간, 또는 진학을 위한 공간, 이런 식의 목적화된 기관이죠. 근데 이분이 말하는 스콜레로스의 학교는 그 목적이 구현되지 않는 거죠. 그럼 뭐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아이들이 스스로 목적을 만들어내고 탐구하고 노는 유의적 공간이라고 봐요. 놀이적 공간. 그리고 그와 반대로 되는 게 국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장치로서의 학교라는 거죠.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 어린이 존재론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볼 건데, 앞서 말했던 이제 플라톤의 삼분적 자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중간부터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는 이성을 교류하며 그로 인해 억제되지 않는 욕망과 통제되지 않는 의지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열등한 대중과 함께 절제되지 않는 무수한 욕망과 쾌락과 고통의 큰 무리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극복해서 케네디는 몇 가지 개념을 대표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걸 이제 조금 보여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만 제가 좀 짚어드리면, 이제 아이온의 존재라는 개념이 나와요. 아이온의 아이.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아, 이게 시간성의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되는데, 크로노스하고 아이온하고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성인의 시간이란 건 뭐냐 하면, 분절에 돼 있는 시간, 측정으로서의 시간이에요. 1시, 2시, 3시, 4시, 5시 이렇게 구분되는 시간.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아, 9시에는 뭘 해야 되고, 10시에는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시간에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분절화되고, 그거에 대해서 통제받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간에 대해서 통제받으시잖아요. 아침에 출근 시간 지켜야 되고, 시간표대로 수업 들어가셔야 되고, 그죠? 지금도 뭐 줌회의가 몇 시다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야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시간에 의해서 분절화되고 단절화되고 그 통제되는 시간성이라면 아이온이라는 시간은 그 분절화되기 이전의 시간성이에요. 몰입의 시간.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케네디는 그 놀이하는 아이 예로 들거든요. 아이가 어떠한 놀이에 몰입해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있어서 시간성이라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죠. 해지고 뭐 밥 먹을 시간이야라고 했는데 그 밥 먹을 시간이라는 게 이 아이한테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밥 먹는 거지. 그 시간에서 밥 먹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놀이하는 아이에게 있어서 그 시간성은 그냥 몰입의 시간성인 거죠. 그래서 어린이의 시간성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아이오는 체스를 두면서 노는 아이와 같다. 왕국은 아이의 것이다.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하게 적혀 있는데 밑에 걸 좀 읽어보면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분법의 전제가 되는 가정의 질문하고 그 틀에 반하여 사고하며 놀이처럼 그 틀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이분법적 사이를 찾아간다. 이 이분법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데카르트적, 아까 이분법. 그 이분법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를 오가가면서 논다라는 거예요. 놀이와 일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놀이와 노동이 구분되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온의 아이처럼 체스 조각을 유의적으로 움직여 이분피적 사이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걸 처음에 이해를 하려면 아이온은 체스를 두면서 노는 아이와 놀이하는 아이거든요. 놀이하는 아이의 시간이 아이온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왕국은 아이의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좀 해석을 잘못하 처음에 뭐라고 해석을 좀 정확히 하면 왕권을 가진 아이라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왕권이 뭐예요? 규칙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규칙을 만드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놀이의 규칙은 누가 만드는가? 아이들이 만드는 거죠.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놀이의 규칙 속에서 놀이하면서 그 안에 몰입해 가는 존재 것이고, 이 말은 분절화되지 않고 표준화되지 않고 이분표적 나누어져 있지 않는 그런 유의적 존재로서의 어린이 존재론을 말하는 것이고, 규칙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규칙을 만드는 자로서의 어린이 존재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니체의 어린이성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창조하는 자로서의 어린이. 그리고요, 두 번째는 유형성숙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 저 진짜 이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거 네오텐이라고 처음에 번역을 했다가 유형성숙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다시 네오텐이라고 했다가 한 네 번인가 다섯 번을 고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형성숙이 무슨 말? 유자가 유아일 때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모습을 가진 성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봤던 책이 이제 사람의 아버지라는 저 책인데, 이거 진화론을 다룬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 이제 유형성숙이란 말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인류는 그런 어린이의 특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성숙해 나가는 존재. 그러니까 어린이성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어린이의 기간이. 어린이의 기간이.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보통 동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뛰고 걷고 사냥하고 하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1, 2년만 있으면 가잖아요. 예. 그런데, 인간은, 제대로 된 인간은 선정해서 20년이라는, 뭐 20년이 지나 20살도 아이 같은 아이들도 있는데, 어쨌든 20년 이상을 아동기로서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저자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유아기의 시간이 길어서 좋을 게 없거든요. 잡아먹히잖아요. 그 경쟁에서 뒤처지고. 근데 문제는 진화조로 봤을 때 이 어린이의 형질을 오래 유지하는 특성이야말로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가장 높은 차원으로 진화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성인은 완성된 존재잖아요. 변화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굉장히 변화되기 힘든 존재로서의 유형이에요. 그럼 어린이는 우리가 듀이가 얘기했듯이 어린이의 특성 중에 하나 중에 듀이가 가장 강조했던 게 가소성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가소성은 쉽게 말해서 변화될 수 있는 특성. 외부의 경험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연하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특성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이 오래 유지될 수 있어야 뭐가 됩니까? 교육이 되고 발전되고 성장되고 진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동기성이 그토록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해서 그렇게까지 진화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 유형성숙론의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플라톤적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미성숙한 게 아니고 가장 발전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충만한 시기가 가장 오랜 기간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인간에게 전 종을 통틀어서 인간에게만 주어진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성인의 믿음과 신념이 재구성한 주요한 장소로 만든다. 이 말은 이제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이 책의 전반을 통해서 케네디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로운 감수성. New Sensibility라는 얘기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마르쿠제 개념이에요. 마르쿠제가
그, 이 책인데, 에로스와 문명, 이게 에로스와 문명이란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쿠즈의 1차원적 인간이라는 책과 에로스와 문명, 이 두 책을 보시면, 마르쿠스는 근대를 굉장히 좀 부정적, 디스토피아적으로 묘사를 해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문제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마르쿠제는 여전히 유토피아적 통찰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극복할 수 있다. 아, 근데 이걸 극복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인간의 어떤 진화적 가능성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인간 본성의 변화를 얘기해요. 감수성이란 개념 자체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하냐면 나를 제외한 나의 경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이제 오늘날 워낙 이제 철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면 정동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낼 수 있는데, 어, 어펙트라는 개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태에서 있을 때, 예를 들어 봅시다. 그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타인하고 있을 때, 경쟁을 하면 이겨야 된다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일까요? 아, 또는 나와 다른 정치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을 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하고 배제시키는 게 인간의 본성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본성은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사회적 구조, 사회적 문화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학습된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사회적 구조를 위한 어떤 혁명적 움직임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면 인간 본성이 새로운 감수성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런 새로운 혁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프레리의 논의하고도 굉장히 흡사한데 그런 우리 안에 잠들은 새로운 감수성,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평등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을 좀 더 여유롭게 이야기하고 서로 바뀌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이 모든 새로운 감수성은 어, 새로운 현실 원칙의 출현으로 가능해진다. 라는 것이고, 그럼 그게 어디에서 가능해지냐라고 했을 때, 케네디는 아동기라는 누구에게나 존재해 왔었던, 여기서 아동기 안 거치고 어른이 된 사람은 없을 거니까요. 누구에게나 존재해 왔었던 그런 우리 본성에 들어가 있는 그 아동기라는 하나의 숨겨둔 본성 속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앞서 말했던 위계적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고요. 그것이 인류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대안이기도 해요. 굉장히 좀 어린이성을 굉장히 혁명적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어린이 철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것을 또 유의충동이라는 개념으로 또 얘기가 되는데, 프리디 실러라는 분이시죠. 예. 최근에 미적 교육론이라고 우리나라의 번역도 이제 새롭게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를 감각 충동과 형식 충동의 갈등 구조로서 인류사를 파악하거든요. 감각 충동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욕구, 욕망, 리비도 이런 느낌 있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감각적 욕망의 충동이고요. 형식 충동은 이성적 충동. 이걸 좀 형식 충동을 말하기 그냥 이성, 규범, 표준 이런 거죠. 리비도와 어떤 초자와의 어떤 대결 속에서 이제 실러는 제3의 충동으로서 유의 충동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각적 충동도 아니고 이성적 규범도 아닌 그 사이에서 자유롭게 논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린이의 그 놀이 공간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아이들이 놀이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그게 순수한 충동과 감각과 욕구의 발산은 아니잖아요. 저도 어저께 그 우리 애하고 그 한 걸음 두 걸음 놀이라는 걸 했는데 나가면
한 걸음 하면 한 걸음 가야 두 걸음 하면 두 걸음 가야 되고 굉장히 규칙이 엄격한 놀이거든요. 예, 그 약간 예전 술래잡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처음 해봤는데 그걸 규칙을 어기면 굉장히 화를 내요. 그러니까 지가 세 걸음 했는데 내가 네 걸음을 가면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굉장히 이성적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규칙이 계속 바뀌어요. 이게 굉장히 본인한테 유리할 때마다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계속 바뀌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계속 합의를 해야 돼요. 지금 이때는 여기를 못 나가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잡히면 나가요. 그리고 왜 나가냐 이러면 아니야 이건 규칙을 좀 바꿔야 되겠어 하면 계속 바꾸거든요. 이게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놀이 공간 속에서는 순수한 감각 충동이 지배하지도 않고 이성 충동도 지배하지 않아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욕구와 이성의 그 규칙 사이를. 그걸 이제 실러에는 유의 충동이라는 개념을 쓰고 이것이야말로 위적 충동, 자유로운 상상, 창조성이 발현되는 공간이고 예술성의 공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러가 엄청난 희극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희극을 본인이 이제 작품을 쓸 때 그 공간은 이제 유의충동의 공간인 거죠. 인간의 욕구와 이성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단절되지 않는 공간. 이게 결국 우리는 철탕공의 대화예요. 케네디는. 철학적 탐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저는 철저하게 유의충동이 지배하는 시공간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와 성인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 결국 이 논의의 끝은 그럼 우리가 모두 어린이가 돼야 되냐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학교 공간에서 뭐 아이들의 말에 다 무조건 들어 이게 아니라 이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어린이가 성인의 정당한 철학적 대화의 상대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끊임없이 성인과 어린이의 대화는 성인은 어떤 기존의 이성, 전통, 규칙, 표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하고 그럼 어린이는 그 속에서 어떤 균열과 구멍과 어떤 파열음을 내는 거죠. 그 속에서 뭔가가 창조되는 공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감각 충동과 형식 충동의 그 사이를 오가가면서 유의 충동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공간이 철학적 탐구 공동체의 대화 공간. 이라고 케네디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세 번째 기쁨의 영역. 감각적 기쁨도 아니고 이성적 기쁨도 아닌 그런 어떤 미적 기쁨, 아름다운 기쁨. 그래서 제가 여기서 했던 게 제가 박사 논문에서 철학적 탐구 공동체는 미적 경험의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철학적 탐구 공동체는 실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떤 미적 경험, 세 번째 미적 기쁨의 공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철학적 탐구 공동체는 이성적 규칙이 지배하는 공간, 이성적 규칙이 이끌지만 그 속에는 어떤 질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우리 다 얘기했듯. 고유한 아이들의 호기심과 그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대화의 방향이 자유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속에서 어떤 대화의 기쁨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이 개념도 어,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들레즈의 그 천기의 구원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제 여성대기, 동물대기, 식물대기, 강물대기 한 대기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대기는 실제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 전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정동적 흐름을 새롭게 호출하고 새롭게 배열하는 반복적 과정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의 변화예요. 그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공간.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세상을 경험하는 것, 동물로서 세상을 경험하는 것, 식물로서 세상을 경험하는 것, 아이로서 세상을 경험하는 것,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그 대기의 공간을 오가갈 수 있는 그것이 탈주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탈주의 개념을 통해서 그 과정을 끊임없이 오가가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게 참 멋진 이야기인데 단순히 생물학적 시기가 아니라
정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경험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 중에서도 이런 겁니다. 어떤 새로운 사건과 경험에 대해서 경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있는 게 어린이성, 아동기의 개념인 거죠. 여기서 말 때 그게 정동이거든요. 그 세상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 이건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그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건 아니고 이성과 감각의 그 사이에서 작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는 그게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아이 대기라는 개념은 그렇게 어린이의 정동적 능력을 구현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철탐구에서 계속 얘기하는 철학적 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보면 우리는 성인이라는 개념을 어떤 특정한 규격, 표준, 기준, 이성, 문명, 습관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요. 어린이를 탈주, 변화, 자연, 정동, 야만, 충동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포스트 휴먼 논의 이전에 근대까지의 우리의 모든 학문적 이성은 이 성인의 나타내는 이 메타포에 우열을 부여한 거잖아요. 우열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트 휴먼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어떤 신유물론적 경향이라든가 포스트 휴먼 논쟁이라든가 라투르의 뭐 네트워크 이론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걸 허무는 거예요. 이 이분법을 허무는 거예요. 이 이분법을 허무는 과정 속에서의 그 어떤가를 찾아가는 거. 캐런 바라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신유물론적인 어떤 포스트 휴먼적 논의가 이제 성인과 어린아이의 대화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저는 이걸 소위 말하면 이제 탈식민주의적 논의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하면 성인의 어떤 메타포로서 어린이의 어떤 세계관을 식민화시키는 게 아니고 새로운 해방적 공간으로서의 교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두 가지 개념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시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규경과 표준 기준이 이성 문명 습관이 없어져야 되냐? 아니잖아요.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어가지고는 어떠한 진화나 발전도 있을 수 없죠. 혁명도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게 같이 작동하는 것. 그게 케네디가 말하는 대화입니다. 대화의 개념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듀이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습관과 충동 사이에서의 대화라고 봐요. 습관과 충동 사이에서의 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듀이가 참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좀 대단하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충동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보거든요. 결국 미분화된 원초적 에너지로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근본적 에너지로서 충동을 봐요. 근데 이건 미분화되어 있고 구분되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게 습관이죠. 근데 이 습관만 굳어지면 습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 변화는 없죠. 그럼 이 습관에게 변화의 에너지를 부여해 주는 게 충동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성인과 어린이의 대화는 어린이가 어린이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가정이기도 하지만 성인이 어린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탐구 공동체 속에서의 대화는 어, 성인이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변해가는 과정, 성인이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변해가는 과정도 함께 작동하는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과 습관 간의 끊임없는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이를 지배하는 게 어떤 지성이라는 개념으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안에도 좀 쉽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동과 습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어떤 우리는 민주적 자와 대화적 자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대화는
아까 말했듯이 영토와 탈영토와 탈주와 변주, 대개의 가정,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고정된 기준과 표준의 폭력에서 대화적 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야 되지만, 그런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충동이나 변화, 탈주의 과정도 함께 수용해내서 대화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극복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하고 말했을 때, 어린이하고 얘기하면 흔히 뭔가를 물어봤을 때 그건 네가 몰라서 뭐래, 네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경험이라는 어떤 편견 속에서 이미 갇혀 있는 존재 거죠. 그게 지역 갈등이기도 하고요, 이데올로기 갈등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은 여기서부터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탐구 공동체와 대화 놀이인데, 요까지 얘기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케네디는 마지막 이제 장에서 철학적 탐구 공동체 대화는 하나의 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놀이냐면 논증이 이끄는 놀이다. 그래서 놀이의 주체는 플레이어가 아니다, 아이들이 아니다, 오히려 놀이 자체가 플레이를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게 폴 리케르 얘기거든요. 폴 리케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이끄는 것은 교사와 아이들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당연히. 예.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진짜 제대로 된 철학적 대화를 이끌어 갔을 때 그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교사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하면 그 특정할 수 없어요. 그냥 그 대화의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철학적 탐구 공동체의 의미가 드러나고 방향이 결정되고 흐름이 결정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철학적 탐구 공동체라는 어떤 놀이 자체가, 그 창조의 흐름 자체가 그 플레이어를 통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자를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 그러니까 논증의 흐름이 주도하는 과정인 거고, 그게 탐구 공동체의 놀이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화적 공간으로서의 학교라는 건 앞서 얘기했듯이 권력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관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과 가치, 자아의 재구성을 위한 시공간이어야 된다. 끊임없는 재구성에 대한 시공간이어야 되고요. 이것은 철학적 놀이의 공간이고, 이건 자유로운 탐구의 공간이어야 된다. 왜 철학적 놀이란 말을 계속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철학이라는 건 어떤 목표를 가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철학사를 보면, 내가 존재를 해명해 보겠다, 실존을 해명해 보겠다, 뭐 어, 어떤 세계관의 어떤 기본적인 근원적인 기준을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철학적 대화는 그 대화 자체가 하나의 놀이인 거죠. 철학이 하나의 놀이로서 작동되는 공간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하고 실컷 한 시간 동안 재밌게 철학적 대화를 했어요. 근데 결론이 없어. 그리고 뭐 계속 뭐 똑같은 개념을 맴돌았어. 그러면 철학적 대화가 아닌 걸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어쩌면 케네디는 그러한 시공간이어야말로 철학적 탐구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케네디 이 책에 보면 이제 중간에 그 케네디가 실제로 아이들과 철학적 토론했던 장면을 그 전사한 게 나오는데, 결론이 가서 무너지거든요, 토론 자체가. 근데 그것 자체가 아이들과 성인이 함께하는 철학적 탐구 공동체의 하나의 유의적 공간이, 놀이의 공간이고 몰입의 공간이고, 그 대화의 그 순간에 몰입한 공간, 하나의 시공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놀이를 했을 때 아이들하고 바깥에서 뭐, 뭐 잡기 놀이라든 술래잡기라든, 그 술래잡기 놀이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놀이의 그 과정 자체에 몰입했고 그게 재밌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맞죠? 탁구 공동체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3, 4학년하고는 철학적 뭐 1, 2학년 탐구 공동체 잘 안 돼. 라는 말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하고의 철학적 탐구농체 모습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 순간 그 가정 속에서 깊이 있게 몰입해서 재밌게 그 주제로 얘기를 했으면 그 자체로 어떤 탐구농체, 아이온의 공간으로서 자유로운 탐구의 공간으로서 철학적 탐구농체는 완성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케네디의 논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그게 있어요. 원래라면 이제 대화적 자의 공간이 마지막 12장에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이해가 조금 잘 안 되시면 제가 썼던 이제 대화적 자아 관련된 논문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좀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지났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한번 이야기를 자유롭게 한번 좀 들어볼게요. 질문을. 저 질문할게요. 네네. 음, 저도 방금 선생님 일단 너무너무 잘 돼서 특히 이 책 한 권을 이러시면은 제가 읽어보지 않고 읽었다고 착각할 수 있을 만큼 너무 강의를 잘해주셔가지고 그래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제가 되게 공감했던 게 그 결국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려면 결국은 자아관이 재구성돼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데 그런 인간관, 이런 자아관을 예를 들면 아이에 대해서 여전히 이분법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확고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이런 대화적 공간으로서의 학교로, 수업으로 같이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어떤 경험을 함께 하거나 혹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전제가 완전히 다른 그분들. 그래서 이제 케네디도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실천 사례를 이 책에서 제안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아동기 철학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어린이란 어떤 존재인가로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실제로 해보는 거죠. 교사들끼리. 교사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모여서 한 주는 어린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에는 이제 어린이 나타내는 메타포들 있잖아요. 순수함. 그럼 순수함이란 게 뭔가? 또 어린이와 관련해가지고 뭐 충동. 이란 게 뭔가? 뭐 이런 것처럼 어린이를 중심에 두고 아동기를 중심에 두고 그거와 관련된 수많은 메타포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고 토론해 보는 경험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교사가 자기의 신념을 재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진짜 학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린이란 어떤 존재인가로 한번 토론해 보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사례가 아니고 다른 사례를 좀 제시하는데, 프로스펙트라는 학교, 스쿨의 사례를 제시하는데, 서술적 성찰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학교의 사례는 어떤 거냐면, 뭐 누가 만든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어떤 센터 같은 느낌인데, 거기서는 교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한 아이를 두고 담임이 그 아이에 대해서 관찰한 바를 이야기하고, 그 관찰한 바를 토대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토론을 한대요. 이게 그 학교의 대표적인 이제 그건데, 그때 토론할 때 그냥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이라던가, 또는 그 아이가 갖고 놀던 장난감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지우개로 막 지우개 똥으로 뭘 만들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럼 다른 선생님이 거기에 또 해석을 달아요. 아, 그런가? 그런가? 그런, 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 이게 서술적 성찰 방법인데, 이 두 가지를 제안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사는 아동기 연구자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동기를 연구하지 않으면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그 연구의 방식으로 두 가지를 좀 제안합니다. 읽어보시면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네.
제가 지금 그 아까 PPT가 공유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학교라는 공간이 신념을 지속하고 음. 문명을 신념을 뭐라고 하셨죠? 신념을 지속하고 문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음. 공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공유를 좀 해볼까요? 네. 신념, 가치와 자아의 재구성을 위한 공간. 여기에요. 여기 네, 이거요. 네. 이게 학교가 이런 공간이 된다는 거는 어린이성인가요? 성인의 가소성인가요? 방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인의 가소성과 어린이성이 구분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성인도 어린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의 가소성이라는 말 자체가, 잠시만요. 가소성이라는 게 외부의 경험에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듀이는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걸 이제 뇌과학에서는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뇌가 끊임없이 이제 20살 때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되는 공간. 근데 성인의 가소성이라는 건 성인이 그 어린이성을 구현하는 걸 성인의 가소성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음, 실제로 보면은 성인은 음, 어린이성이 실제 어린이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겠죠. 학교는 어린이가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뜻이 되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특정한 주체적 공간이라기보다는 대화적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신념과 같이 자아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어떤 신념과 자아가 하나로서 자리매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거. 그래서 그 들레즈와 가타리도 뭐라고 하냐면 탈영토화만 얘기하지 않아요. 영토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무지 속에서 하나의 영토를 만들었고, 그 영토를 만들면 그게 딱 경계가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외부적인 어떤 그 충동이 오면 그 경계가 허물어지잖아요. 그럼 그 경계는 또도 변화되겠죠. 그게 탈영토화. 그러니까 영토와 탈영토가 끊임없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신념과 같이 자아의 재구성은 자아가 내 자아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또 그게 언제든지 변화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성인도 필요하고 어린이도 필요한 거죠.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공간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것, 역동적인 과정이어야지. 어린이가 주축이 돼버리는 순간 어떤 기준과 표준은 사라지죠. 네. 그냥 변화만 있을 뿐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럼 윤정쌤 이야기에서 아이와 학생이 하여튼 대화라는 걸 했을 때는 그 대화를 통해서, 야, 니네들 대화를 통해서 너희들 변해야 돼. 뭔가 배워야 돼.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너도 변할 거 있으면 변하고 나도 변할 거 있으면 변하고. 이건가요? 이게 둘 다의 가소성인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학생도 네. 학생에게 변화를 우리가 요구하고 이렇게 한번 재구성하고 이런 것을 뭐랄까 뭐 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똑같이 그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나도 변할 태도를 갖는 거가 이제 지금 윤정쌤 그 얘기를 상욱 선생님이 얘기한 그 이론하고 접합하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변하겠다. 너희들만 변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 또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철학은 목적이 없다라고 하셨죠? 네네네. 어린이, 아동기, 아이들과의 철학에서. 네. 철학은 목적이 없다. 네네네. 그래서 철학적 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목적이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목적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일과 놀이를 구분해 봤을 때, 그쵸. 일은 어떤 목적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일을 성공 여부를 결정 짓잖아요.
음, 어떤 작업을 한다 했을 때 음, 그걸 이렇게 해야 성공되고 이러면 실패잖아요. 근데 음, 철학적인 놀이는 음, 그 성공과 실패를 규정 짓는 건 그냥 재미예요. 음, 아이들이 그 탐구 과정에 얼마나 몰입하고 재밌게 그거에 대화를 했는가를 보면 되는 거지. 음, 그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진일보된 결론을 제출했는가? 케네디 음, 그 사례를 보면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시작이 무엇인가? 음,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답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재밌어 하면서 그게, 하다 마지막에는 뭐 예수가 세상을 만들고 팩맨이 세상을 만들고 이제 엉뚱하게 이제 얘기하면서 끝나거든요. 막 음, 웃으면서 끝나요. 근데 케네디는 그게 탐공동체에서의 어떤 아이들과의 철학적인 탐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게 감사합니다. 되려면, 그게 음, 되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논쟁적인 지점이 있어요. 린맨의 입장과 음, 최근에 케네디나 이 입장과의 어떤 간격이 있거든요. 이게 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점인데 린맨은 교사를 아이들의 철학적 대화를 이끄는 퍼실레이터로서의 역할을 강조해요. 근데 케네디는 이분은 퍼실레이터 이전에 교사가 아이들을 진정한 대화의 상대자로 바라보는 걸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끌겠다, 얘를 더 깊은 사고로 이끌겠다가 아니라 그냥 목적이 없어. 있는 그대로의 대화의 상대로 음,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게 되려면 아이들의 사고와 생각과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면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힘든 거고, 이걸 어떻게 논의를 하냐면 뒤쪽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백인과 흑인 사이의 대화를 보시면 또 문명과 야만 사이의 대화를 보시면 야만은 문명화 시켜야 되는 교화의 대상이고 계몽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대할 때도 어떤 미신을 극복해야 되고 뭐 이렇게 선교사가 가서 이렇게 우리가 계도해야 될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대화의 상대로서 바라보는 것인지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걸 어떤 이제 케네디는 이제 해방적 논의하고도 관련을 좀 짓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철학 놀이를 한다고 했는데, 놀이는 목적이 없는데 철학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딱 저 박사님 말 듣고 나니까, 철학도 목적이 없는 거였는데, 왜 나는 그 철학 놀이를 한다고 수업을 하면서 철학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머리를 땅 쳤어요. 아, 철학도 목적이 없었구나. 놀이도 목적이 없는 것처럼. 음, 철학, 놀이로서의 철학은 이제 케네디는 그런 식으로 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 논의 들으면서 좀 많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같이 한 것 같아요. 저도. 네. 놀이 그런데,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철학적 음, 수업을 다 놀이 수업으로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가장 크게 도움을 준 거는 케네디의 논의를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서 저에게 가장 큰 논의는 그냥 교실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음, 아,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좀 짐을 내려놓고 좀 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막 대화가 꼬여도 음, 그 음, 꼬이는 그 자체를 좀 즐길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음. 꼬이면 꼬이는 대로. 꼬이면 꼬인 대로. 그전에는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냥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케네디의 논지면 크로노스적 고민을 한 거죠, 저는. 수업 시간도 계산해야 되고, 논의의 전개도 계산해야 하고, 결론도 계산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제 아이오는으로서의 어떤 그냥 그 자체로 나도 몰입하고, 애들도 몰입하고, 종치면 그냥 쪽 나고, 뭐 이런 네, 식의. 맞아요. 약간 네, 빗나간 질문이 나와도 그냥 그쵸. 그대로 흘러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의 변화도 훨씬 더 저는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맞아요. 뭐 그런 지점에서 저한테 참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이시지 않을까 아, 싶고, 좀 빨리 읽고 싶네요. 박사님 강의 들으니까 더 빨리 읽고 싶어요. 네, 다행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예. 네, 하나 질문이 네, 있습니다. 그 네네. 책을 뭐
앞에 몇 장 보다가 큰 좌절과 고통과 네, 반성과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책과 분노와 슬픔과 짜증과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서 우리가 네. 어쨌든 철학적 탐구 공동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차원이라든가 지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고요.立面적인 입장에서 있었는데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이로서의 철학적 관점에서 아이들이 몰입하고 그저 재미있게 이야기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게 어떤 형식과 대화에 상관없이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할 수 있는지, 아까 좀 전에 철학적 탐구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케네디가 보고 있는 철학적 탐구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지, 혹시 있다면,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케네디 자체가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좀, 아, 약간 성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까 노자스럽기도 하고 혁명가 같기도 하고 선언적이고 그래서 어떤 명확한 기준점을 그렇게 제시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수많은 어떤 모습과 갈래를 보여주면서 네가 찾아봐. 이런 형태라서 글이 더 읽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앞서 제가 지금 책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 3장 유아의 궁극적 질문 이제 본인의 철학적 대화를 이제 소개해 놓은 장면 보면 이제 케네디가 얘기하는 어떤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건지가 대강에 그려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철학적인 주제에서 아이들이 결국 당면하게 되는 건 개념적 절벽이에요. 아이러니라고 하죠.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 질문에 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 성인이라면 쉽게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여기서 논의할 게 없어. 여기서 더 논의해봤자 그냥 순한 논증. 그러니까 계속 논의하다 말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 이게 성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속에서 그 개념적 절벽 속에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한 발짝 내딛죠. 그리고 그게 무너지죠, 마지막에는. 예. 근데 그 과정이 아이들과의 철학적 대화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전형적인 모습은 아닐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철학적 대화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철학적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되는, 근데 물론,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일상적 대화, 철학적 대화는 구분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그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떤 철학적 주제, 의미나 철학적 질문이나 철학적 딜레마나 그런 걸로 가지고 이야기는 하는 건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사유를 오가는 건 맞지만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진전 진보만이 철학적 대화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케네디가 논의했던 아이들과의 철학적 대화는 불가능한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중고등학생이 다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철학적 대화의 목적이 없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단기적인 목적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정했으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건 목적일 수 있죠. 그 질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고정된 목적으로 하나에 국한되진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네, 저도 오늘, 박사님 너무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역자 후기를 읽으면서 왜 박성 선생님이 이 책을 그렇게 번역해서 소개하고 싶었을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저도 예, 그 마음이 전해져서 오늘 또 매우 깊은 이 번역서라고 생각이 됐고요. 내용은 아직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이 케네디가 하고 싶은 그 말이 김혜숙 박사님이 그 지난번에 그 번역하신 책하고도 결이 좀 같이 가지 않나. 그 아이들과의 철학적 대화를 쓰신 그 가렌 매튜스랑 이 데이비드 케네디가 같은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런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뭔가 우리가 방법론에 또 물론 필요하지만 방법론보다 먼저 가야 될 것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교사의 관점이나 같은 아이 되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는 거 그렇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음, 맞습니다. 음. 맞아요. 그 데이비드 케네디가 가렌 매튜스가 그 데이비드 케네디 책에 추천사를 쓴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걸 보면 어,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내가 이야기하는 아동기 철학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발전시킨 인물이 케네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튜스가 생전에 다 진행시켜지 못했던 그 아동기 철학의 그 진전을 정확히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튜스가 했던 그 명제가 그대로 작동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철학이 필요하지만 철학에도 아이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정연적으로 이 얘기예요. 왜 철학에 아이들이 필요하냐? 철학이 굳어지지 않으려면, 어, 고정된 신념화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프로파간다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 아이들의 시선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질문도 있고, 그냥 제 생각도 있는데, 음, 그, 일단 이제 제 생각은, 어, 그냥,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어린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1세대가 있고, 뭐 2세대, 3세대가 있고, 이제 그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린맨 이후에 쭉 지금 오면서 또 그때그때마다의, 그러니까 아이들과 철학하는 것에 대한 관점도 조금씩 변하고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오늘은 우리는 그 중에서도 데이비드의 아이디어를 이제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다 느끼기에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린맨식의 철탄공이 좀 있고, 그러니까 다르진 않지만 약간 그런 시각이 있고 데이비드식의 어떤 그런 철탄공적 어떤 그런 시선,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에, 보면 아까 이나라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철탄공을 맨 처음에 우리가 접할 때, 그리고 아이들과 대할 때, 우리가 도대체 아이들을 어떤 전제로 볼 것이며, 그 다음에 아이들과의 수업에서 우리가 뭐를 해내려고 우리가 주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데이비드가 주는 그 통찰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뭐 데이비드의 이런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있는 경향성이에요. 철탕공과 관련해서. 제가 항상 선생님들께 예전에 얘기했을 때도 아이들과 철학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공 여부는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 얼굴을 봐라. 칠판에 써져 있는 뭐 그때 얻은 우리가 답 이게 아니라 애들 얼굴을 보고 애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으면 그게 일종의 아이들이 아이온의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이 그 시간에 몰입했다는 증거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절대 그 시간으로 그 얘기를 끝내지 않아요. 화장실 가고 나가면서 복도에서 지네들끼리 같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이온의 시간인 거고 아이들의 몰입인 거고 데이비드가 얘기하는 일종의 놀이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만 이것만이 철탄공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매튜 린맨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비판적 사고라든지 창의적 사고에 좀 초점을 둔, 보다 판단을 잘하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인 거잖아요. 또 이 매출인면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우리도 아까 선생님이 대제고 애들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볼 때마다 아이들이 좀 제대로 판단할 줄 알고 그 또 행동할 줄 아는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상태로 이제 철탄공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는 또 어떤 그런 비판적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하기를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또 데이비드가 철학적 탐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그 데이비드의 입장처럼 뭔가 아이들이 재밌게 몰입하고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의 서사로 막 그게 추진이 되고 몰고 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데이비드가 놓치지 않았던 게 그 놀이의 개념 속에 논증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얘기도 여러 번 여기 저는 이제 이 책을 좀 봤는데 그 얘기도 계속 하거든요. 철학적 탐구 공동체에서의 놀이라고 하는 것은 논증이 이끄는 대로 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제가 느끼는 어쩜 이제 제가 데이비드의 논의에서 바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이비드에게 바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데이비드도 그걸 놓치진 않았다는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논증이 이끈다는 뜻은 하여튼 argue 어떤 하여튼 그런 그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대화를 이끌고 간다는 거고 그 지점은 매추린맨과 굉장히 합치하는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비드적 관점의 철탕공도 되게 멋지고 되게 그렇지만 또 데이비드가 얘기하지 않은 어쩌면 데이비드는 린맨이 워낙 많은 얘기를 린맨식의 철탄공을 얘기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빠뜨리고 있는 또 어린이라는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통찰과 이해를 먼저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정도로 제 어떤 소감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금방 이제 김혜숙 선생님께서 말해주신 게, 이 책에도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어디냐, 7장과 10장을 보시면 간주곡 원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철학 소설이거든요. 이걸 얘기하면서 본인이 매튜 린맨의 유산을 그대로 이겨가고 있다. 내 근본적인 뿌리는 매튜 린맨의 어떤 방식, 철학 소설로서 철학적 대화를 시작한 그 방식 속에 있는 것이고, 이제 철학 소설 속에서도 이제 끊임없이 그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지점들이 있고, 또 논증이라는 것도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미 린맨의 논의 속에 있었으나 린맨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어린이 철학의 해방적 가능성을 나는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가 린맨의 논증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냐면 린맨의 가장 초기 논문이죠. 어린이의 철학적 스타일이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조만간 좀 출판이 될 것 같은데 7월 25일 날 이제 출판이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제 뒤에 린맨의 철학적 스타일이란 어린이의 철학적 스타일이라는 린맨의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고유한 철학적 스타일과 사유 방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린맨 시대에는 활발하게 하지 않았던 최근의 포스트 휴먼 논의라든가 탈식민주의 논의를 이제 케네디가 결합을 시켜서 그 논의를 심화 발전시킨 거지만 그게 린맨의 논의를 완벽하게 넘어서는 논의는 아니에요. 린맨의 어떤 어린 철학이 가진 어떤 해방적 가능성, 이 말은 논증 있죠. 그러니까 다차원적 사고가 어떻게 인간을 해방적 인간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의 논의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또 나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탄공 실습을 할 때 이제 케네디가 가장 또 엄격해요. 실제로. 아이들하고 이때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네. 네. 그러면 시간이 이제 어느새 8시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네. 어쨌든 냈고, 이 책을 좀 더 선생님들한테 쉽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해본 거였고요. 예, 조만간 또 이 책이 어느 정도 읽혔을 때 이 책을 가지고 또 좀 더 심화된 논의로 이야기를 또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또
다른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좀 열심히 좀 잘 해보고 좀 숙련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진행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볼게요. 그럼 늦은 밤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